병 혈액내과 변성규입니다. 오늘 그 다발골수증 공개관자에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항암치료 반응평가 및 부작용 관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하고자 좀 간단한 도식화 같은 내용을 많이 추가하셔서 좀 쉽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순서는 이렇게 돼 있고, 첫 번째로 우선 항암치료 반응평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교수님께서 앞에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다발골수증이라는 질환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 몸에 있는 형질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있는데요. 이 형질세포는 우리 몸에서 항체라고 하는 면역단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항체라고 하는 게 흔히 말하는 백신 맞고 나서 항원, 세균이랑 바이러스에 대해서 방어 물질인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우리가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의 형질세포는 한 가지의 항체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몸에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형질세포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A형 간염에 대한 항체, B형 간염에 대한 항체, 메르스에 대한 항체, 이렇게 다양성이 유지가 되는데, 그 수많은 종류의 형질세포 중에서 하나의 형질세포에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게 암세포로 변해서 무한 증식을 하는 이런 병을 우리가 다발골수종이라고 칭하게 되는데요. 이 형질세포가 과증식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원래는 이렇게 다양성이 있어서 마우스가 안 보이는군요. 그 형질세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항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한 가지의 항질세포만 증식을 하게 되면 한 가지의 항체만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항체는 많아지지만 오히려 다양성은 떨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또 이 한 가지 항체를 단클론 항체라고 하는데요. 이 단클론 항체가 여러 가지 장기, 특히 콩팥이나 심장이나 신경, 이런 장기 손상을 유발해서 환자가 나빠지는 병을 우리가 다발골수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이 형질세포 증식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형질세포는 원래 골수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발골수종이 의심이 되면 골수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골수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형질세포종이라고 하는 종양 덩어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원래 골수 내에 있어야 되는 세포가 바깥에 나와서 뭉쳐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공격적인 성향을 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항암 치료의 반응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골수 검사를 해서 저 이상 증식한 형질세포가 없어지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항암 치료가 보통 3주에서 4주가 한 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3, 4주마다 계속 골수 검사를 하자고 하면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자분은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검사이기 때문에. 또 하나가, 그럼 이 형질세포가 골수 바깥에서 형질세포종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CT 같은 걸 계속 찍어서 이게 크기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없어지는지를 판정하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영제라고 하는 물질을 우리 몸에 계속 주입하면서 한 달마다 CT를 찍읍시다 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형질세포가 과증식하게 되면은 그 형질세포가 M단백, 이 단클론 항체 단백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형성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백질은 소변이나 피검사로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단백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과증식한 형질세포도 줄어들고 있겠거니 라고 유추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피검사나 소변검사 하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고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세 번째 방식을 사용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반응 평가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반응 평가도 뭐 엄격한 완전 반응, 완전 반응, 매우 좋은 부분 반응, 부분 반응부터 진행까지 굉장히 여러 개 나뉘는데, 이것만 봐도 굉장히 어렵고 이 다발골수종을 전문적으로 보는 의사가 아니라면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환자분들이랑 보호자분들께서 아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단순화시켰는데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고자 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맨 처음 다발골수종 진단을 받았을 때 혈청에서 이 M단백이라고 하는 이 단클론 단백이 보통은 뭐 3에서 5 사이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원래는 안 나와야 정상이고요. 그게 만약에 1g/dL 양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 달에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이게 얼마나 줄었는지 상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절대값도 중요하지만 상대평가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50% 이상 감소가 되면은, 즉 1g이 나오던 분이 0.5g 이하, 0.4g이 나왔다. 그럼 우리가 부분 반응을 획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반응부터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반응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90% 줄어서 0.1g이 나왔다. 그럼 매우 좋은 부분 반응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안 나와서 0g,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거기에 골수 검사를 해서 골수 검사에서 이상 증식한 형질세포가 보이지 않는다. 까지가 판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완전 간의 이상의 반응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면역 조직 화학법 검사에서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엄격한 완전 간이라고 하고 뭐 분자 유전학적 검사까지 안 나온다. 더 정밀한 검사까지 안 나온다. 그러면은 미세 잔존 질환 음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더 깊고 더 좋은 반응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안타깝게도 항암 치료를 한 과정 중에서 처음에는 반응이 있다가 나중 가서 내성이 생기게 되면 다시 M단백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1g 기준으로 했을 때 25% 이상, 물론 절대값으로 0.5g/dL 이상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안 맞긴 하지만 쉽게 표현을 하자면 25%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진행성 질환이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이 항암제는 듣지 않는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보통 저희가 2번 정도의 연속적 평가에서 계속 증가 소견이 보이게 된다면 진행성 질환이라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은 이제 3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그래프를 보이고 그 상태 평가로 얼마나 했을 때 판정을 하느냐라는 것을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초기에 깊은 치료 반응을 얻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되게 많이 씁니다. 많은 의사들이. 그 이유가 이 다발골수종은 결국 재발을 하는 암이기 때문에 이 더 깊은 반응을 얻을수록 재발까지의 시간이 더 뒤로 늦출 수 있어서 환자분이 조금 더 생존 기간이 늘어나고 또 이 병의 특성상 M 단백이 나온다는 것은 이 그 순간순간에도 콩팥 같은 장기가 조금씩 손상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 깊은 반응을 얻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초기에 완전 반응을 얻은 사람들, 그 다음에 노란색은 반응이 없고 빨간색은 매우 좋은 부분 반응, 그 다음에 이 녹색은 부분 반응을 획득한 사람들의 생존 곡선입니다. 여기서 이제 환자분이 계속 생존해 계시면은 100%로 시작을 해서 계속 높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좀 일찍 돌아가시거나 안 좋아지시면은 빨리 떨어지게 되는데 이 5년차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완전 반응을 획득하신 분들은 거의 65% 정도의 환자분들이 살아계신 반면에 이 부분 반응을 획득하신 분들은 약 39에서 40% 정도로 생존율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에 깊은 치료 반응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제나 임상 시험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암에 대한 반응이 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이정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저희가 4번 정도의 관해 유도 치료를 하고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되는데 한 번 치료했더니 뭐 30%밖에 안 줄어서 반응이 너무 안 좋다라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4 사이클의 이 관해 유도요법 이후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까지를 한 주기에 1차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항암 치료를 하면 할수록 뒤로 갈수록 더 깊은 반응을 획득하는 확률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에서 따온 표인데요. 이 제일 왼쪽 표는 유도요법, 즉 관해 유도요법 3사이클이나 4사이클을 한 이후에 환자들이 반응 평가를 한 건데 실제로는 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약간 가운데 색깔이 매우 좋은 부분 반응 이상, 매우 좋은 부분 반응, 완전 반응, 엄격한 완전 반응을 할 환자분이 약 여기서는 65% 정도 환자가 있었었는데 자가줄무세포 이식을 하고 100일째 검사를 해봤더니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다 합쳐도 거의 한 80% 가까이 되는 환자들이 이 매우 좋은 부분 반응 이상의 반응을 획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저희가 한 번의 치료를 하고 한 번 반응 평가를 했을 때 뭐 90% 이상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료를 따라가다 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좋은 반응을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가 치료한 환자들의 예시를 보면서 반응 평가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환자는 시작할 때 2.9g/dL의 M단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도요법을 5사이클을 다 끝내고 났더니 0.2로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0.2 나누기 2.9 하니까 10% 이하죠. 그래서 90%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매우 좋은 부분 반응을 획득을 한 거고요. 자가줄무세포 이식 후에 100일 한 80일 정도의 검사를 한 것 같은데 그때는 M단백이 제로고 골수 검사에서도 형질세포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환자는 자가줄무세포 이식 후에 완전 반응을 획득해서 잘 치료가 끝났다. 일단 1차 치료가 종결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환자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가 좀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첫 번째 치료하기 전에 이 사람은 이제 M단백이 0.1g밖에 안 나오고 이 카파 수치가 높아서 이 환자는 그 경쇄 다발골수종, 유리경쇄 다발골수종이라고 하는 타입인데요.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M 단백이 없기 때문에 이 카파와 람다의 차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긴 10단이고 여긴 1000단이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치고 이것만 가지고 따져도 충분하기 때문에 8300에서 1300으로 줄어서 50% 이상 줄어서 우리가 부분 반응, 다만 이게 800 이하로 줄어야 되는데 그 최종 치료 결과 900까지만 줄었습니다. 그래서 88% 줄었기 때문에 매우 좋은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부분 반응이다. 매우 좋은 부분 반응에 근접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식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 중에 한 달 사이에 환자가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셔서 검사를 해봤더니 다시 카파 수치가 이 최저값 기준 대비 한 거의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질병 진행한 걸로 우리가 판정을 해서 자가절문세포 이식을 못하고 2차 치료로 넘어가서 2차 치료 후에 다시 이식을 하셨던 케이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작용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다발골수종 치료에 선택 가능한 대표적인 약제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선 가장 흔하게 쓰이는 항암제들은 주로 윗줄에 있습니다. 보통 1차 치료로 많이들 하시는 VRD라고 하는 요법이 있는데요. 벨케이드,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존, 뭐 정확히 말하면 상품명 레블리미드긴 하지만 하여튼 악글자들을 따서 따온 말이고, 올해 2월부터 이제 자가이식 가능하신 분에게 급여가 돼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라VTD라고 하는 DVTD라는 요법도 다잘렉스, 벨케이드, 탈리도마이드, 덱사메타존 이 조합입니다. 2차 치료로 이제 1차 치료로 관해 유도를 하고 자가절문세포 이식을 하실 분들은 이식을 하시고 못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레날리도마이드 유지법 같은 걸 하실 텐데요. 이 이후에 질병이 진행하게 되면 2차 치료로 약제를 바꾸게 되는데 2차 치료도 아직까지는 대부분 이 위에 줄에 있는 약들을 조합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여기 써 있는 키프롤리스나 닐나루 같은 약들을 2차로 많이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치료부터 비급여로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약들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골수의 형질세포종을 주로 많이 형성하는 타입의 이 다발골수종 환자분들은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중항체 치료 때도 그런 경우에 잘 듣는다고 되어 있는데 택베일리나 탈베일, 일렉스필 같은 약들인데 이런 약들이 아직까지는 좀 비급여라서 비용 부담이 조금 있기 때문에 현재는 3차 이상에서 비급여로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이제 엑스포비오는 5차 이상에서 우리가 급여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제외한 항체 약물 적합제나 카티, 그다음에 뭐 이중항체 치료제 이런 카티 같은 약들은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임상 외에는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먼저 모든 항암제에 공통적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표적 치료제가 아닌 일반 항암제들은 타겟이 아니라 표적이 아니라 그냥 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분열하는 세포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암세포가 일반 세포에 비해서 10배에서 20배가량 분열을 빨리 하기 때문에 그 암세포도 타격을 많이 받지만 이 암세포 외에도 우리 몸에서 분열이 빠른 세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골수세포, 점막세포, 생식세포 이런 세포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도 이 전통적인 항암제들은 이 세 가지에 맞춰서 부작용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같은 것들이 다 골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골수세포라고 부릅니다. 마우스가 안 되니까 좀 어렵네요. 네. 그래서 백혈구가 떨어지게 되면 감염이 많이 생기고요. 빈혈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숨차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혈소판이 떨어지면 출혈이나 멍 같은 것들이 잘 생깁니다. 또 이 점막세포가 우리가 뭐 눈이나 코 같은 데도 점막이 있지만 입부터 항문까지 이 위장관은 거의 다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흔하게 느끼는 증상 중에 하나가 입안이 궤양이 생기거나 해져서 아프다 혹은 설사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장이 좀 점막이 많이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고 해서 설사를 하시는 거고요. 심하신 분들은 뭐 메스껍다, 토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대부분은 다발골수종 환자분들은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 세 번째가 별 문제되지 않지만 30대에도 가끔씩 생기시는 분들은 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불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의 대처를 보시면은 이 백혈구 감소증은 흔하게 감염이 문제가 되는 거라서 폐렴, 장염, 요로감염 같은 염증,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생길 수 있어서 백혈구가 떨어지는 시기에 보통은 저희가 백혈구 조혈 촉진제라고 하는 약물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위아래는 백혈구 수치고요. 좌우는 그 일수인데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백혈구 촉진제를 맞으신 분들은 좀 백혈구 수치 떨어지는 게 덜 떨어지고 회복도 더 빠르게 되는 녹색 그래프를 보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 파란색, 검은색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또 하나가 외부 저희는 이제 살리도마이드라든지 레날리도마이드 같은 약물 경구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구약을 복용하다가 호중구 수치가 뭐 500 미만으로 떨어진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면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약을 잠깐 쉬어보고 결과가 회복되는지를 보고 다시 약을 시작합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다발골수종 치료 초기 2, 3개월 동안은 감염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적 항생제, 저희가 보통 레브플록사신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약을 초기 2, 3개월 정도는 같이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조혈무세포 이식 이후에도 어느 정도 면역을 회복하는 시간 동안 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람이 많은 곳은 당분간은 피하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호흡기, 공기나 비말로 이렇게 전파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모든 감염증은 마스크를 반드시 쓰시고 손발을 깨끗하게 닦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또 나름식이나 냉면 육수 같은 것들이 고기 육수 같은 것들이 사실 세균 번식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은 웬만하면 좀 피하시고 사람 많은 장소는 좀 가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고 주변에 당연히 열나는 환자가 있으면 좀 나중에 만나자라고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요즘에 인터넷에 유행하는 게 이제 맨발 걷기가 좀 어느 정도 몇 달 전부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 환자분들은 맨발 걷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흙 속에는 곰팡이라든지 세균 같은 것이 굉장히 많고 저희 다발골수증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신경병증 같은 것 때문에 다리에 감각이 떨어진 분들이 많아서 상처가 나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로 그런 흙 같은 거에 있는 세균이나 곰팡이가 들어가게 되면 감염이 심하게 오기 때문에 절대로 맨발 걷기 하시면 안 되고 꼭 양말을 신고 운동화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컨디션을 봤을 때 내가 오늘 컨디션이 뭔가 좀 이상하다 아니면 보호자분들이 봤을 때 어머니나 아버지가 좀 이상하시다 그러면 반드시 열을 재보시고요. 열이 나시면 이정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래가 다음 주에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일단 응급실을 오시든 외래를 오시든 전화를 하시든 의료진에게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빈혈인데요. 이 빈혈이 대부분 환자들이 빈혈하면 어지럼증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빈혈에서는 어지럼증보다는 피로감이나 두통, 숨찬 증상이 더 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어지럼증 21%인데 피로 79%, 창백 69%, 두통이나 숨찬 증상이 25%로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조혈의 재료인 철분이나 비타민이 몸에 충분히 있어야 우리가 조혈 작용이 촉진이 되기 때문에 채식이 몸에 좋다고 하는 어떤 낭설 같은 걸 들으시고 채식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기를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내가 고기를 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균형 잡힌 식사로 꼭 채식만 고집하시기보다는 골고루 드시고 고기를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혈구감소증의 마지막인 혈소판 감소증은 혈소판은 원래 우리 몸에서 지혈작용을 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혈소판이 떨어지게 되면은 출혈이 잘 생기게 되는데 저희가 피부에 멍이 들거나 붉은 반점이 특히 하지 쪽에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바로 피하 출혈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이 되진 않지만 중추신경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출혈이라든지 아니면 위장관 출혈, 내장 출혈 이런 것들은 알아채는 게 늦고 잘못하면 환자가 잘못 사망하실 수 있는 좀 중대 질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야외 활동할 때는 꼭 양말이랑 운동화를 신으시고요. 특히 이 구기 종목이라고 하죠. 축구나 야구나 배구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하시는 게 좋고 또 하나가 골프 같은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공이 날아가서 맞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골프식 맞고서 뇌출혈이 생겨셔가지고 수술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당분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혈구세포 말고도 빠르게 분열하는 점막세포 관련 증상인데요. 점막은 눈, 코, 입뿐만 아니라 입부터 항문까지 위장관 전체에 퍼져 있고 그렇지만 보통 대부분 느끼는 증상은 구강 관련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입안이 좀 까끌까끌거린다 라고 하는 1단계부터 이 궤양이 파이고 물도 못 삼킬 정도로 불편하다는 4단계까지 증상의 정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 점막 관련 증상은 점막은 재생이 빠르기 때문에 보통은 이 항암 치료를 할 때 항암을 좀 용량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가면서 조절을 하고 또 하나가 이제 가글 같은 걸 통해서 이 불편한 증상을 해소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벤지다민 가글이라고 하는 탄툼 가글이라고 하는 것들을 처방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고요. 정말 궤양이 파이고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리도카인 가글이라고 마취 가글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탈수가 안 되도록 이게 입안이 아프고 힘들면 잘 안 드시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탈수가 돼서 막 콩팥 수치가 안 좋아진 상태로 외래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탈수가 안 되도록 주의하시고 음료수 같은 거 특히 뭐 포카리 스웨트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섭취를 하셔서 탈수가 안 되고 구강청결을 해서 좀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공통적으로 흔한 부작용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치료제별 부작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쓰는 항암제 종류가 이 면역조절제, 프로테아좀 억제제, 단클론합체, 면역치료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의 약에 대해서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거는 특히 환자분들이랑 보호자분들이 눈에 보이고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인 거는 피부 발진입니다. 특히 이제 살리도마이드, 레날리도마이드 같은 경구 항암제, 면역 항암제를 드시는 분들이 주로 생기는데 이런 항암제 이외에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항생제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을 복용하게 되면 이제 몸에서 면역 반응이 발생하면서 이 피부가 붉게 올라오거나 심한 경우에 이제 물집이 잡히고 피부가 벗겨지는 발진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진이 체포 면적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예를 들어 10%, 30%, 뭐 50%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퍼센트를 착용하느냐, 그리고 정도가 이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가벼운 발진 정도고 가려움증 약간 정도 있다. 뭐 이 정도이거냐, 아니면 4단계처럼 피부가 완전히 벗겨지는 질환도 상태가 심하게 생기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만약에 1단계라면은 그냥 보통 뭐 스테로이드 하루에 2알 정도, 한 일주일 정도 드셔보세요. 혹은 이 보습제 같은 걸 좀 잘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게 뭐 신체 표면적의 한 30% 이상이면은 잠깐 레날리도마이드 같은 항암제를 일주일 정도 끊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만약에 4단계처럼 이게 피부가 벗겨지는 심한 부작용이 생긴다면은 그 해당 약물은 영구히 중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정맥 혈전증이란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구 면역 항암제에 주로 생기게 되고 이 정맥은 우리 몸에서 동맥보다 압력이 낮고 혈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정체가 잘 됩니다. 그래서 특히 다리 쪽은 중력에 의해서 피가 더 저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피가 선지처럼 혈관 내에서 굳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혈전증이라고 하는데 이 레날리도마이드 같은 약을 드시면은 이런 일들이 더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한쪽 혈관이 막힌다면은 다른 쪽에 비해서 굉장히 그쪽의 체액 저류, 혈류 저류가 심하게 되기 때문에 눈에 띄게 양쪽 다리 굵기가 달라지는 등 붓기가 생기게 됩니다. 통증도 많이 동반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혈전이 날아가서 폐 혈관에 가서 박힌다 그러면은 이 폐가 산소 교환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숨차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레날리도마이드 같은 약을 먹으면 이런 일이 워낙 잘 생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점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호자분들께서 아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레날리도마이드를 복용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아스피린이라는 약을 같이 복용하시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이 아스피린은 혈전을 예방하는 약이기 때문에 출혈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 출혈이나 어디 부딪히게 되면 멍이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내시경 같은 걸 하시게 되면 꼭 나 아스피린 먹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이런 경구약 말고 우리가 주로 쓰는 항암제 중에 벨케이드라는 항암제, 거의 대부분 1차 치료로 벨케이드를 쓰실 텐데 이 벨케이드 항암제가 들어가면 주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신경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은 주로 이 손발이나 아니면 피부 같은데 이상 감각, 그다음에 심한 경우는 통증이나 주먹을 쥐지 못하겠다. 정말 심한 사람은 물컵도 잘 못 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특히 이제 저희 병은 다발골수종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당뇨가 오래되면은 이 당뇨 자체도 신경병증을 유발합니다. 당뇨 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요. 당뇨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신경병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당뇨 신경병증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손발이 저린데 이런 항암제가 들어가면 더 증상이 심해지거나 더 길게 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항암제가 누적 용량에 의해서 그동안 맞은 횟수나 용량이 많아질수록 더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빈도도 마찬가지로 주 2회 맞는 분들이 주 1회 맞는 경우보다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이제 정맥으로 혈관 주사로 맞는 분들이 피하 주사로 맞는 것보다 더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래에서 이제 피하 주사로 맞으시면 아프다고 하시는데 당장은 이게 아프지만 장기적인 독성 관리 측면에서 피하 주사로 맞는 게 정맥 주사보다 효과는 비슷하지만 부작용이 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하 주사로 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신경병증은 해당 약물을 종료하면은 어느 정도 경감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증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 중간이라도 증상이 심하실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보통 이 뉴론틴이나 아니면 리리카, 듀록세틴 같은 약물들을 많이 처방받으시고 이런 약물로도 해결이 안 되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공통적인 부작용이 이제 환자가 나른하고 기운 없고 자꾸 환자가 깔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부작용들은 모든 마약성 진통제나 신경 진통제 계열의 공통적인 부작용입니다. 정말 심하신 분들은 좀 메스꺼워서 계속 토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 힘든 부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상처 예방을 위해서 양말이나 운동화는 꼭 반드시 신으시고요. 추위 노출 피하시고 찜질 같은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과도한 압력을 하게 되면 그 자체 압력이나 온도 변화가 너무 심하게 되면 상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약하게 치료를 하시는 것을 도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즘에 많이 쓰는 다라투무맙, 다잘렉스라고 하는 이 항암제 부작용인데요. 주입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단클론 항체 저희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든 항암제거든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는 이걸 이물질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정말로 면역 반응이 약하게 오는 경우에는 그냥 가슴이 답답하다, 코가 막힌다, 얼굴이 좀 빨갛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인데 정말 심하신 분들은 저혈압이 생기고 쇼크가 생겨서 막 수액 같은 거를 계속 붓게 맞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스테로이드랑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을 이 다라투마비라는 약을 주입하기 30분에서 1시간쯤 전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은 예방이 되고요.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에서는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은 약물을 잠깐 중단하고 다시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 같은 증상 처치약을 드리고서요. 호전이 되시면은 다시 좀 속도를 낮춰가지고 다시 재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약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이중항체 카티 관련 부작용은 사실 조금 이따가 박성수 교수께서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라고 해서 우리가 면역 항암이거든요. 이중항체 치료제나 카티 같은 약들은 이런 면역 세포가 들어가게 되면은 항암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염증 물질이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평소보다 뭐 10배에서 20배, 100배까지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염증 물질들이 여러 가지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대부분 흔하게 느끼는 것은 환자분이 가슴이 두근거린다. 혹은 부정맥, 정말 심한 사람은 혈압이 떨어질 수 있고요. 가슴이 좀 답답하다.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약을 투여하게 되면 산소 포화도를 재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렇게 되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갑자기 코에 산소를 달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히 이런 현상은 항암제에 들어가고 나서 초기 2주 내에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은 3, 4일 사이에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작용은 사실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고 그에 대한 대처법 또한 이미 확립이 돼 있어서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이나 부담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항상 예외가 있어서 이런 치료 후에는 저희가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 동안 환자한테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심전도도 재고 산소 포화도도 재고 혈압도 자주 재고 이런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런 면역항암제의 부작용이 신경독성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중추신경계, 즉 뇌에 이런 면역세포나 염증 물질이 영향을 줘서 이 뇌기능이 떨어지는, 뇌기능 부전을 유발하는 현상입니다. 이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보다는 좀 덜하지만 한번 생기면 이 치료가 조금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카티 치료 전후에 계속 환자분한테 똑같은 걸 또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뭐 여기가 어딘가요? 지금 어디에 계세요? 뭐 시계, 볼펜, 비행기 이름을 제가 방금 전에 3가지 한 걸 대보세요. 이런 식으로 인지기능 평가하는 게 이제 어떤 규제화 되어 있고 저희가 좀 이렇게 프로토콜화 시켜서 이런 것들을 거의 매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 부작용으로 이 2차 항암제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키프롤리스라고 하는 항암제가 있는데요. 이 항암제는 특징적으로 심독성이 조금 유명한 부작용입니다. 특히 부정맥이나 협심증, 심근병증, 폐동맥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레날리도마이드랑 같이 쓰는 경우에는 보통 18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 약을 잠깐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레날리도마이드가 아니라 단독으로 쓰는 경우에는 계속 쓸 수는 있겠지만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심장 초음파라든지 이 심전도를 찍어서 환자분의 심장 기능이 괜찮은지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약을 유지할지 아니면 중단을 할지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살리도마이드나 레날리도마이드 같은 약의 유명한 부작용이 기형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날 그 환자분 서명하실 때 피임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을 했는지요 항상 물어보는 이유가
이 약을 복용하던 중에 임신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팔다리가 없는 유명한 기형이 이미 70년대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약을 하시는 경우에 만약에 여자분 환자분이 50대 이상이다 그럼 대부분 폐경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80살도 임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욕 생활이나 피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 또 특이적인 부작용은 이중항 치료제 중에 탈베이라는 약을 맞으시면은 손발톱도 많이 망가지지만 미각 이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맛을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못 느낀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맛이 없어서 몸무게가 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7kg 빠지신 분도 있습니다. 60kg였는데 53kg까지 빠지신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그냥 영양제를 맞고 맵고 짜고 단 자극적인 음식을 해서 입맛이 돌아오는지 그냥 좀 이렇게 보존적으로 치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블렌랩이라는 항암제를 맞으시면은 이제 눈의 독성이, 그러니까 안 독성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 환자의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정말 심한 경우에 장님이라고 하죠. 이 블라인드, 이 시력이 아예 망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이제 안과 선생님과 같이 이 약을 쓰면서 관리를 하면은 그런 일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물고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최신 지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 표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 한 가지로 정리한 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를 사실 모두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아랫줄에 써놨습니다. 이 항암 치료 부작용은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사람은 항암 치료 막 3년째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3개월 했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 발생 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진료 시 의료진에게 도움을 적극적으로 청하시면은 저희가 약물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보조 약물을 쓴다든지 해서 경감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앓지 마시고 반드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